젠조는 젊은 프로 레슬러이자 자칭 동물 애호가이지만 제 눈에는 그냥 털복숭이 같습니다. 그는 현대 일본에 살며 매일 레슬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오늘 밤이 프로 레슬러로서의 마지막 경기가 될 예정입니다. 꿈에 그리던 애완동물 가게를 열고 동물들과 함께 살기에 충분한 돈을 모았으니까요. 영원히 매니저가 방에 들어와 그의 독백을 가로막고는 라이벌 마오와의 경기를 치를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귀여운 강아지를 내려놓고 애니멀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링으로 향합니다. 정말이지 그는 완벽한 펄이야. 종이 울리고 두 레슬러는 경기를 시작하며 서로를 탐색하지만 이유도 없이 서로를 지나쳐 달리더니 젠조가 마오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하지만 마오는 다시 일어서서 젠조를 차서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젠조는 자신의 강점을 인지하고 특기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며 로프 위로 뛰어올라 로프에서 뛰어내리려 하지만 무언가 일어나고 공중에서 링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로 나타납니다. 자신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란 듯 보이는데 그들은 속옷만 입은 알몸의 남자를 보고 역시 충격을 받은 듯 합니다. 거기에 서 있는 여자는 그의 알몸을 무시하고 그를 영웅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이 왕국의 공주이며 그에게 왕국을 돕도록 부탁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은 영웅이 아니고 이름은 젠조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만 공주는 그것이 그의 어떤 기벽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도움을 요청하며 마왕과 그의 군대 그리고 나라의 숲, 주변에 있는 짐승 같은 동물들로부터 나라를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에게 동물들을 해치라고 방금 부탁한 것이 맞냐고 묻고 그녀는 그 동물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하며 그렇다고 확인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잡습니다. 그녀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하며 동의하지만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붙잡습니다. 그를 보며 처음에는 그 타락한 자가 무엇을 하려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보였지만 갑자기 젠조는 그녀에게 한 수 가르쳐 주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슈플렉스 시티로 데려가 땅에 내던져 그녀를 바닥에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공주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모두들 충격을 받지만 젠조는 그녀가 동물을 해치려 했다며 그녀가 자초했다고 말합니다. 기사들은 검을 뽑고 사제들은 그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갑자기 소환된 것에 대해 공주를 그렇게 무례하게 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젠조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금 심했던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뒤집힌 몸 위에 망토를 덮어 천막을 만들어줍니다. 기사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는 뛰쳐나가야만 합니다. 도기와 함께 창문을 통해 도시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도시를 걸어가는 동안 그는 근육질의 벌거벗은 남자가 속옷만 입고 다니는 모습에 질겁한 주민들로부터 계속해서 노려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묻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골목길로 들어가 마스크를 벗기로 합니다. 아무도 자신과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 이유가 마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이 그를 발견하고 그는 다시 도망쳐야만 합니다. 그는 다른 골목길에서 안전한 곳을 찾아 도기와 함께 앉아서 상황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목표를 정합니다. 바로 도기를 위한 음식을 찾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그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골목길에서 안전한 곳을 찾아 도기와 함께 앉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 목표를 정합니다. 바로 도기를 위한 음식을 찾는 것입니다. 개와 놀던 중 이상한 소녀가 그를 불렀고 그가 돌아서자마자 고양이 귀를 가진 짐승 소녀임을 보고 그는 꿈이 실현된 것 같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소녀와 함께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고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털로 뒤덮인 리얼 늑대 인간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척하며 그에게 돈이 필요하냐고 묻고 그는 갑자기 자신이 제멋대로인 세계에 있으며 그들에게 완전히 반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악당들은 소름 끼쳐서 현장을 떠나려 하지만 진정한 변태처럼 그는 그들의 길을 막고 늑대 인간에게 달려들어 그의 몸을 붙잡고 온몸을 냄새 맡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고양이 소녀는 뚱뚱한 녀석을 불쌍한 늑대에게서 떼어내려 하지만 실패하고
그 녀석은 계속해서 더러운 얼굴을 늑대의 털에 비비고 있습니다. 녀석은 늑대의 여러 곳을 긁으며 그 기분 좋은 지점을 찾으려 하고, 불쌍한 소녀는 계속해서 동생을 지키려 하지만 마침내 그 지점을 찾고 긁어대기 시작하자 늑대는 흥분해서 만족스러워합니다. 정말 징그럽네요. 그러고는 소녀 쪽으로 눈을 돌려 부드러운 귀를 긁어주고 싶어하며 달려가고, 불쌍한 소녀는 그저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에 녀석은 멈춥니다. 돌아보니 뚱뚱한 수박 같은 남자가 포획된 짐승 소녀와 함께 있습니다. 그녀를 귀족에게 돈을 받고 팔겠다며 억지로 걷게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을 괴롭히는 것 같은 일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 포로가 귀여운 귀는 물론 꼬리까지 푹신한 늑대 소녀임을 알게 됩니다. 그녀를 구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뚱보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지만 뒤돌아보니 알몸의 남자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고양이 소녀가 뚱보에게 다가가 그가 변태라고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젠조는 자신이 레슬러이자 펄이이지만 변태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는 뚱보에게 모양, 성별,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동물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를 납치한 죄로 수플렉스 시티로 보냅니다. 짐승 소녀를 팔려고 했던 거예요. 고양이 소녀와 늑대 소녀 둘 다 뚱보를 데려가면서 고양이 소녀는 복수하겠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뚱보에게는 자기가 고양이 소녀의 귀를 만져보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늑대 소녀에게 막히는데 그녀는 자신을 시게르라고 소개하며 그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젠조는 그녀를 어디서 만났냐고 묻고 그녀는 자신을 잡은 게 아니고 그냥 계약이었다고 대답합니다. 젠조는 혼란스러워하고 그녀는 뚱보에게서 많은 돈을 받았는데 뚱보는 주기 싫어했지만 그녀가 울고 매달려서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돈을 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처럼 그녀는 돈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리겠다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돈을 사업에 투자했는데 사업이 실패해서 빚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돈을 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실패해서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젠조는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실패자이며 자신이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도울 수 있다며 그를 사냥꾼 길드로 데려가서 그가 강하다는 이유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는데 모두들 그의 애묵 헤어스타일과 알몸에 소름을 느낍니다. 그는 길드 마스터와 함께 앉아서 이상한 털복숭이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길드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지만 그는 조준 치료사처럼 젠조가 동물에 대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털어놓는 것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고 두 남자가 들어와 길드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3개의 머리를 가진 개들이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3개의 머리를 가진 개들을 생각하니 젠조는 신이 납니다. 3배나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보러 달려갑니다. 가는 길에 갈색머리 남자가 작은 단검을 주지만 젠조는 소리칩니다. 그가 동물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한 것에 대해 그들은 현장에 도착하여 3개의 머리를 가진 개들의 무리를 발견하고 그 광경에 젠조는 자신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들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며 기뻐합니다. 그는 모든 개들과 빠르게 친구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알파 수컷과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들 쪽으로 달려가면서 그를 찾습니다. 개들이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마치 개들과 장난치는 것처럼 가볍게 잡아서 밀쳐냅니다. 그러다가 알파 수컷을 잡고 땅에 눕힌 후 온몸을 냄새 맡습니다. 개들조차도 이 괴짜에게 소름 끼쳐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속수무책입니다. 그는 개들을 괴롭히다가 쓰다듬어 길들입니다. 그들은 여관으로 돌아와 음식을 얻고 그는 퀘스트로 받은 돈으로 옷도 몇 벌 삽니다. 옷도 몇 벌 삽니다. 시게르가 그의 계획에 대해 더 묻자 그는 지금 단 하나의 목표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동물들이 매우 사랑스럽고 귀엽다는 것과 그들이 그의 새 친구 개미인 안토니와 강아지와 함께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젠조는 동물에 대한 그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그의 주변에서는 모험가들이 동물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말입니다. 하지만 젠조는 동물들이 얼마나 멋진지에 대해 계속 열변을 토하며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최종 목표는 그런 왕국 악마, 짐승과 인간이 인간을 주인으로 모시고 같은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돌아다니며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잡아 친구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포획하고 길들인 동물들을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애완동물 가게를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가 잡아서 길들인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릴 것입니다. 시게르는 이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하며 그들은 단순히 기본적인 길들이기를 한 후에 짐승들을 사람들에게 팔고 나중에 제대로 된 훈련과 길들이기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젠조가 자신에게 살 곳과 동물들을 보관할 곳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그들은 미래에 대해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문제가 됩니다. 시게르는 그들에게 집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가진 적은 돈으로는 집은커녕 공중 화장실조차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게르는 또한 뚱보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녀는 합류하고 싶어 합니다. 시게르는 또한 뚱보에게 빚을 갚아야 하므로 합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젠조의 파티 그리고 그는 그 이상으로 원하는 것이 없다. 언제든지 그녀의 푹신한 귀를 만질 수 있다면 두 사람은 모두 노브스 게시판으로 가서 다양한 것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퀘스트들을 보던 중 그는 테이블 위에 있는 두꺼운 책들을 보고 시게르에게 그것들이 무엇인지 묻는다. 하지만 어떤 남자가 젠조에게 그 책에는 그 짐승들의 위치와 죽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젠조는 처음에는 그의 말을 무시하려 하지만 결국 그를 짐승 사냥꾼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젠조를 격분시켜 그 남자를 붙잡아 벽으로 밀어붙인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경외와 공포 속에서 지켜본다. 그는 그들에게 다시는 자신을 짐승 사냥꾼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소리친다. 다시는 자신을 짐승 사냥꾼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소리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남자와 같은 구멍에 빠지게 될 거야. 그는 무심하게 고개를 돌려 책을 집어들고 많은 것을 배우겠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다시 노브스 게시판으로 향한다. 가장 많은 돈을 주는 의뢰를 찾기 위해서. 하지만 보자마자 그는 깨닫는다. 난독증인 자신이 써있는 내용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공감된다. 시게르는 그에게 첫 번째 일이니 쉬운 일을 하는 게 좋다고 말하지만 마치 전형적인 유해 남성처럼 그녀의 제안을 무시하고 샌드위치를 만들라고 시키며 난이도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돈을 주는 의뢰가 무엇인지 묻는다. 시거가 그에게 포스터를 건네주며 설명합니다. 거대한 살라만더를 사냥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는 재빨리 그녀에게 책을 건네주며 살라만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불을 뿜는 거대한 도마뱀을 보여주자마자 이 남자의 입에 침이 고입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하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다가와 젠조와 시거에게 말을 겁니다. 빨간 머리의 리더가 말을 시작하는데 순간적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날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인물인 것 같고 그의 일행은 길드에서 최고이자 가장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젠조에게 다가가 도롱뇽을 혼자 잡으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얻는 돈은 나눠 갖기로 합니다. 시거는 즉시 동의합니다. 경험 많은 큰 파티에 참여하게 되어 기뻐하며 하지만 빨간머리의 남자는 한 발 더 나아가 검을 뽑아 자신이 단 한 번의 검격으로 도롱뇽을 죽일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젠조가 그의 다리를 잡고 돌려서 옆으로 던져버리기 전까지 그의 유명한 최후의 말이었습니다. 그를 빙빙 돌려 옆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길드원들은 모두 사랑하는 빨간머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젠조는 모두에게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시게르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시게르는 나가는 길에 마치 진정한 수집가처럼 빨간머리의 검을 낚아챈다. 그들은 괴물을 찾아 여정을 떠나고 마침내 높은 화산 분화구에서 그것을 발견한다. 젠조는 그 짐승을 보자마자 엄청나게 기뻐하고 비록 살라만더가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그 짐승을 길들일 수 있었고 심지어 요시코라는 이름까지 지어준다. 그는 그 짐승을 길드로 데려와서 접수원에게 의뢰 게시판을 건네주고 돈을 요구한다. 그는 그 살라만더가 이제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접수원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정말 짐승 사냥꾼이라는 사실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자 또다시 화가 난 그는 안내원을 천장까지 날려버리고 다시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모두에게 소리칩니다.
돈을 받은 두 사람은 파티의 집으로 향하는데 시게르가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마자 늑대인간과 고양이 소녀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늑대인간은 즉시 겁에 질려 구석으로 도망치는데 다시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서였고, 고양이 소녀는 그를 감싸려 합니다. 시게르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빚을 갚으러 온 것뿐이며 돈을 주고 나면 바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고양이 소녀는 돈을 테이블에 놓아두고 다음부터는 이 털복숭이 괴짜는 데려오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날 그들은 또 다른 임무를 받는데 이번에는 원숭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건은 원숭이들을 무서워하는 것 같지만 젠조는 마침내 원숭이들을 보게 되어 기뻐합니다. 그는 원숭이의 꼬리와 꼬리 아래쪽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걷다가 갑자기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내려오는데 시건은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젠조는 여러모로 흥분합니다. 원숭이들은 그를 공격하려 하고 시건은 놀랍게도 방어하지 않고 몸을 숙여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원숭이들이 다가오려는 순간 그는 가방에서 사과를 꺼내 원숭이에게 건넵니다. 원숭이들은 움직임을 멈추고 그와 즉각적인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시게르가 눈을 뜨자 그는 이미 주변의 모든 원숭이들과 친구가 되어 사과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너무나 놀라워서 원숭이들은 그에게 해피엔딩이 있는 누루 마사지까지 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젠조는 이미 많은 짐승들을 사로잡아 운반할 우리에 가두어 놓았고 자신의 진척에 매우 만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의 꿈조차도 동물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귀엽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합니다. 그는 깨어나 다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하고 시게르는 그들이 머물 곳이 필요하고 동물들도 보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일 때문입니다. 짐승이 야생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길드로 돌아가기로 빨리 결정하고 다시 공고 게시판을 보며 그녀에게 가장 돈을 많이 주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묻습니다. 그녀는 포스터를 가리키며 오크와 싸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크가 무엇인지 묻고 그녀는 책을 펴서 짐승보다는 인간에 가까운 못생긴 생물들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을 보자 그는 한숨을 쉬며 그것들이 짐승이 아니라고, 그러니 상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큰 송곳니와 특정 부위에 난 털을 보여주며 그를 독려하려 하지만 젠조는 감흥이 없습니다. 그는 시게르를 바라보며 이 공연에 왜 그렇게 들떠하는지 묻고 그녀는 대답합니다. 그 공연으로 자신들과 동물들을 위한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에 그는 즉시 활기를 띠며 그녀의 손에서 포스터를 낚아채 접수원에게 건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숲속 오크들이 머무는 캠프 근처로 향합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며 공격하고 때때로 농작물을 훔쳐왔다고 합니다. 중간에 아름다운 호수에 멈춰 섰는데 젠조는 갑자기 아름다운 유니콘을 발견하고 기쁨에 뛰어다닙니다. 그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 안고 심지어 엄마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지만 슬프게도 유니콘은 결국 도망친다. 그들은 마침내 오크들이 축하하는 것처럼 보이는 캠프에 도착한다. 시건은 단검을 꺼내지만 젠조는 그에게 그것을 다시 집어넣고 뒤에 있으라고 말한다. 그가 혼자서 이 일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캠프에 들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오크들을 지나쳐간다. 그래서 다른 남자들처럼 그는 관심을 끌기 위해 우스통을 벗기로 한다. 즉시 여러 오크들이 그에게 다가와 그에게 작업을 걸지만 그는 그들에게 자신은 그들 중 가장 강한 자와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한다. 눈가리개를 한 오크 중 한 명이 일어나 그에게 다가오지만 뺨을 맞는다. 더 큰 오크에게 그들은 자신의 세력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는 그들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곡식을 빼앗았다고 비난하며 그에게 위협을 가하고 다시 그런 짓을 한다면 증발시켜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우두머리는 그의 위협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를 그저 약한 인간으로 여기며 비웃습니다. 젠조는 자존심이 상해 오크의 얼굴을 발로 차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오크는 일어나 코피를 흘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는데 우두머리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남자로 여겨졌고 그 누구도 그에게 한 방에 쓰러뜨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젠조의 힘을 인정하고 전속력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강하게 칩니다. 모두 리더의 직격탄을 맞은 젠조가 쓰러질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놀랍게도 젠조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리더조차도 이 광경에 충격을 받고 젠조에게 그가 사람인지 괴물인지 묻자 젠조는 자신이 프로레슬러라고 대답하며 손날로 리더의 목젖을 쳐서 숨을 막히게 합니다. 하지만 악마는 곧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달려들어 배를 걷어차지만 젠조는 재빨리 방역하여 그의 머리를 찹니다. 두 사람은 주먹과 발길질 레슬링으로 서로 공격을 주고받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주먹질 발차기 레슬링을 주고받으며 싸웁니다. 젠조가 오크를 놀라게 하며 갑자기 뺨을 때리기 전까지는 오크는 화가 나서 거대한 공격을 하며 다시 달려들지만 젠조는 공격을 피하고 두 번 주먹으로 치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충격으로 뇌진탕을 일으킨 듯한 오크는 균형을 되찾으려 하지만 젠조는 기회를 주지 않고 험하게 내던져 그의 지배를 끝내고 리더가 바닥에 숨을 거두자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 다음날 아침 모든 오크들이 그들을 배웅하려고 야영지 밖으로 나온다. 젠조는 리더를 다시 왕으로 임명하고 모두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농부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지 말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고 돌아가는 길에 시게르가 그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는다. 다음으로 그는 맘이라는 이름의 유니콘을 다시 포획하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먼저 길드에 가고 길드 마스터는 너무나도 놀라서 젠조가 혼자 오크들을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수많은 놀라운 모험가들이 이 짐승들에게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젠조에게 놀라워하며 젠조의 칭호를 젠조, 짐승 사냥꾼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시 그를 격분시키고 그는 다시 수염을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오크 문제를 해결한 대가로 거액을 받은 후 그들은 집과 작은 동물용 술집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은행에 가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대출을 요청합니다. 그 남자는 그들을 쳐다보며 그들이 요청한 대출 금액에 대해 대출을 신청하려면 최소 20%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영수증을 건네줍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그들은 집 청소를 시작합니다. 젠조는 동물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는 모든 동물들을 외양간 대신 집안에 들여놓았는데 이것은 시게르를 짜증나게 합니다. 하지만 시게르는 무시하기로 하고 젠조에게 일자리를 찾으러 길드에 간다고 말합니다. 시게르가 일자리를 찾으러 나가는 동안 젠조는 지붕에 올라가 고장난 지붕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그는 애완동물 가게를 여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그때 짐승인 여자가 걸어옵니다. 그녀는 그의 정원까지 올라가 그에게 인사하며 그를 이웃으로 두게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그의 털복숭이 본능이 발동하여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재빨리 사다리를 내려와 그녀에게 달려가 손을 잡고 완전히 괴짜처럼 행동하며 그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불편해하며 자신이 세 명의 남자친구와 다중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들은 그녀가 펄이와 데이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나중에 그가 자신을 납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붕 수리를 하러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듣고 그는 달려가더니 덤불 옆에 서 있는 그와 안토니를 봅니다. 강아지가 그에게 덤불 쪽을 가리키자 그는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땅에 드라이브인의 꼬리를 가진 의식을 잃은 어린 소녀를 보고 경악합니다. 그는 소녀를 들어 올려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 안토니에게 그녀를 돌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소녀가 깨어나고 안토니는 그녀를 부엌으로 데려갑니다. 젠조는 이미 식탁 근처에서 강아지와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맞이하며 앉아서 아픈 것 같으니 뭔가 먹으라고 합니다. 그는 보통 인간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녀의 꼬리와 뿔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녀를 머무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톰의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그가 발룡인 여자라고 말하려던 찰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 소리에 그가 원하는 만큼 먹으라고 합니다. 롤리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불쌍한 작은 강아지를 먹으려 하지만 젠조가 마지막 순간에 막습니다. 이 여자애가 중국 사람이라는 건 아무도 말 안 해더라서 그는 자신이 준비한 팬에 구운 생선을 먹으라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아지의 시선을 고정한 채 그것이 맛있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는 이 강아지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그녀에게 말하려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먹어 치웠습니다. 그녀는 그의 집을 둘러보다가
그가 기르는 동물들에게 매료되어 그에게 여기서 중국 음식점을 차릴 생각이냐고 묻습니다. 젠조는 그 동물들은 음식이 아니고 애완동물 가게를 차리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애완동물 가게가 무엇인지 몰라 그와 함께 도롱뇽을 맛보려 하지만 젠조는 거절하고 애완동물 가게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롤리는 여전히 젠조가 문자 그대로 식당이 무엇인지 설명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습니다. 젠조는 발룡이 무엇인지 몰라서 책을 펼치고 그녀에게 책에 있는 발룡에 대한 내용을 읽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한 듯 책을 획 덮으며 그 책은 필요 없다고 말한 뒤 젠조에게 자신은 중요한 일이 있다며 그곳을 떠난다. 젠조는 다시 한번 어리둥절해야 하지만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문이 다시 열리고 시거가 들어와 곧바로 경계하며 용 냄새가 난다며 젠조에게 용을 잡았냐고 묻는다. 젠조는 지금 형편으로는 용을 키울 수 없다며 용을 잡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하프 드래곤 한 마리를 발견해서 먹이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하프 드래곤은 흔치 않으니 시게르는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젠조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고액 연봉 일자리를 구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접 길드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길드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민근 길드 마스터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길드 마스터는 최근 밤에 발생한 공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젠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합니다. 자신은 그런 걸 묻지 않았고 관심도 없다고. 하지만 갑자기 공격을 받았던 남자가 뒤에서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짐승의 소행임이 분명했기에 그는 다시 앉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열심히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목에 있는 송곳니 자국을 보여주며 용의 소행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고 젠조는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용의 소행이라고 말하자 젠조는 더욱 흥미로워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화려한 젊은이를 선두로 한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칼을 휘두르며 앞장섰습니다. 그는 용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이며 이것이 자신이 용사의 칭호를 얻을 완벽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용을 함께 사냥하고 죽이자며 젠조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젠조에게 함께 용을 사냥하고 죽이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젠조는 그의 손을 잡았다가 얼굴을 발로 찼습니다. 길드장이 그를 부르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짐승 사냥꾼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그는 다시 화가 나서 길드장을 내동댕이 친다. 그는 시게르를 불러 그 지역을 조사해서 흥미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자고 말하고 차고 넘어뜨렸던 남자를 방으로 다시 집어던진다. 그들은 남자가 공격받았던 골목으로 가고 시루주는 그에게 자신이 여기서도 용의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그것이 그들의 집에 있던 용과 같은 것 같다고 말한다. 이것은 젠조를 약간 곤란하게 만들지만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그가 다시 롤이 찾아 나서기 전에 레슬링복을 잡아 그는 골목으로 돌아가 강철 우리를 설치해 애완동물 사료를 미끼로 롤이를 잡으려고 옆에 놓고 그는 얼마나 더 많은 우리를 설치해야 할지 생각하려고 돌아섰는데 갑자기 함정이 작동되고 그는 용로리가 이미 우리에 갇혀있는 것을 보고 돌아서 그는 그녀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그녀가 정말 멍청한 건지 아니면 어렸을 때 커피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혔는지 묻지. 그녀는 가면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누구인지 묻고 그는 자신을 친절한 이웃펄이라고 소개하지. 하지만 그가 더 질문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했어. 골목 끝에서 그가 반쯤 옷을 벗고 로리와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즉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를 변태라고 부르며 쫓아갔습니다. 그는 그들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로리도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시야에서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에서 탈출했냐고 물었고 그녀는 단순히 막대기를 잡아당겼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그렇게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더 질문하기 전에 다른 목소리가 그를 괴짜라고 부르며 그를 방해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교회 위의 아름다운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틴 로켓에 나온 것처럼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지만 겐조와 롤리가 둘 다 그녀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방해받는다. 겐조는 롤리에게 엄마 젖꼭지를 아느냐고 묻지만
롤리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거절한다. 하지만 엄마는 자신의 이름이 캠이며 자신이 롤리의 보호자라고 밝히고는 겐조를 공격하기 위해 뛰어내린다. 겐조는 망토를 벗고 둘은 레슬링을 시작하는데 캠은 처음에는 자신의 힘에 자신감을 보이며 어떤 인간도 자신과 필적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얼굴이 변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변하기 시작한다. 겐조에게 제압당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녀의 손을 비틀어 넘어뜨리고 그녀는 울지만 바로 그 순간 군중이 다시 나타나 그를 찾기 시작하자 그는 롤리와 함께 숨기로 한다. 그는 사람들을 속이려면 혼란스럽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를 건넨다. 여분의 가면을 롤리에게 주며 자신인 척 해달라고 말한다. 그래야 누구도 진짜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들은 모퉁이를 돌자 시게르를 만나고 시게르는 그들을 보지만 군중 속의 한 남자도 겐조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녀는 겐조에게 돌아가기 전에 그를 재빨리 돌려보낸다. 그리고 겐조를 집으로 데리러 간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상한 기운이 문 밖에서부터 쏟아져 나오고 캠이 나타나 그들이 공주님 앞에 있다고 말하며 무릎을 꿇으라고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한다. 그녀를 물리친 가면 쓴 남자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겐조조차도 그녀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놀랐지만 그는 뭐든 말할 수 있고 롤리는 캠에게 이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고 말하기 시작하며 그들을 내버려두면 자신이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시게르가 부엌으로 달려가 겐조에게 성수가 담긴 병을 건네주며 캠에게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캠은 바닥에서 구르며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겐조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녀 위에 올라타고 시게르가 마늘 한 줌을 건네주며 얼굴에 문지르라고 합니다. 겐조는 마늘을 그녀 입에 쑤셔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를 막으려 하면서 고전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기기 전에 롤리가 그를 멈추며 자신은 충실한 하녀인이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그녀를 보내주고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캠은 롤리가 왕족 출신이며 다음 왕위 계승자인 공주이고 혼자 도시로 와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게르는 동의하지만 겐조는 그들에게 입 다물라고 하고 롤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롤리는 그와 함께 여기서 지내고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겐조에게 애완동물 가게에서 조수로 고용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시게르는 즉시 그들에게 줄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롤리는 돈이 필요 없고 숙식만으로 충분하다고 대답하고 시거는 즉시 승낙합니다. 캠은 마침내 그 문제를 놓기로 하고 롤리에게 왕에게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겐조는 롤리에게 왜 길거리 사람들을 공격했냐고 묻고 롤리는 자신은 인간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고 캠은 그 남자가 이상하게 생겨서 자기가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겐조는 그녀의 공격에 대한 책임이 동물들에게 돌아가는 것에 화가 나서 조용히 그녀 뒤로 가서 스플렉스 시티로 보내버립니다. 그대로 기절. 다음날 불쌍한 시거는 아침부터 계속 일하는 동안 캠은 잠을 잡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롤리는 계속해서 모든 음식을 먹어치우고 겐조는 잔디밭에서 동물들과 놀고 있어요. 그녀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려고 하지만 수입이 매우 적고 거기에 게으름뱅이 룸메이트들을 보며 답답함까지 더해지자 결국 일찍부터 길드에 가서 슬픈 술을 마시며 룸메이트들의 안 좋은 점을 접수원에게 푸념합니다. 접수원은 제가 아는 모든 친척들처럼 언제나 원치 않는 나쁜 조언을 해주며 겐조에게 일하기 싫은 이유를 곱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게루는 그보다 똑똑해서 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겐조와 롤리가 마당에 나와 있었고 겐조는 고양이에게 청혼을 하고 있었어요. 평생의 반려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건네주면서 말이죠. 셰인도 쓴 경고. 제전 애인과는 달리 고양이는 청혼을 받아들였지만 겐조는 거리의 남자예요. 왜냐하면 전에 만났던 곰 여자가 다시 그의 정원에 오자마자 그는 달려가서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배에 얼굴을 비비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너무 늙었다고 말했고 겐조는 그게 더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제게 문화인으로 보여요. 그는 제게 문화인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했다고 말하지만 겐조는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장롱 안에서 남편이 지켜보고 있고 그녀와 끝낸 후에는 심지어 침대에서 남편과 씨름을 한 후 남편의 배에 얼굴을 비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 여자는 질투심이 많은 것 같아서
마치 제 전애인처럼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대화를 떠납니다. 겐조는 슬퍼하지만 적어도 그의 고양이는 그를 혼자 두지 않을 거라는 사실에 곧 기분이 좋아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은 엉망이고 여기저기에 접시가 널브러져 있고 모든 것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잠이 온 듯한 카미로리 그림을 보여주며 그걸로 피규어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살 거라고 주장하지만 시루지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쓰레기 취급하며 절대 성공 못할 거라고 말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깔창이 있는지 그녀는 알 리가 없었다. 내 여자친구 캠은 망쳤다. 하지만 시루는 계속해서 잘 해내는 것 같았다. 겐조가 고양이를 위해 얼마나 비싼 걸 사줄 건지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고양이를 겐조 손에서 빼앗아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겐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그만하라고 빌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은행원이 그들의 문 앞에 도착했고 앤서니가 그를 테이블로 안내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았다. 그는 겐조에게 오늘이 대출금의 20%를 지불해야 하는 마감일이라고 상기시키며 대출을 받으려면 그 돈이 있는지 물었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20%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겐조는 그러나 완전히 잊었다라고 정직하게 대답하며 은행원으로 하여금 대출도 잊으라고 말하게 만든다. 애완동물 가게를 열기 위해 그 대출이 필요했던 겐조는 겁이 난다. 그리고 그는 모두에게 일하러 간다고 말한다. 캠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신이 난 것 같다. 캠은 이상한 인간의 명령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 결과 겐조는 그녀가 돕겠다고 동의할 때까지 관절 기술로 제압한다. 겐조는 다음날 어떤 곳에서 육체 노동을 시작한다. 롤리는 음식 먹기 대회에서 이기면 돈을 주는 식당에 가기 시작한다. 캠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시게르는 웨이트리스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시루지를 제외한 모두가 해고될 때까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빨리 해고되었고 왜 일하기 전보다 더 적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롤리는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현금 상품은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후로는 먹은 음식값을 지불해야 했다고 대답합니다. 겐조는 건설 현장 근처에서 동물을 발견했는데 결국에는 친구가 되어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았고 그래서 해고되었고 캠은 어디서 일해야 할지 몰라서 밤에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고 남자들이 잠자리를 청하며 돈을 주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녀가 그냥 가져가고 떠났지만 그 후 그들이 그녀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서비스를 요구하며 말이죠. 시루지는 화가 나서 길드 마스터를 만나러 가서 그에게 자신의 문제를 알리고 더 이상 먹을 돈도 없다고 말해요. 마스터는 그녀에게 포스터를 건네주며 풀려나온 그리폰들이 많다고 말해줍니다. 악마 짐승 사냥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 퀘스트를 받아서 끝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돈을 준다고 하면서요. 그 돈으로 그녀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이죠. 그녀는 그를 길드로 불러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림을요. 그리핀의 모습에 그의 시선이 바로 꽂힌다. 그녀는 보수가 엄청나다며 이 돈으로 애완동물 가게를 열 계획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비를 한 번 날려버렸던 남자가 방에 들어와 자신의 팀도 같은 퀘스트를 수행한다고 선언하고 시루주에게 빼앗긴 검 대신 새 검을 자랑한다. 그는 이 검으로 짐승의 목을 베겠다고 주장하지만 겐조는 즉시 그에게 다가가 뒤에서 그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시루즈는 다시 검을 잡고 걸어간다. 그는 캠과 롤리에게 돌아와 그들이 퀘스트를 수행한다고 말하지만 캠은 자신은 오직 여주인만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롤리가 직접 그 일을 자청하는데 그녀는 그리폰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 때문에 캠까지 그들을 따라갑니다. 숲을 지나가는 동안 캠은 숙제를 자꾸 물어보며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는 학생처럼 보입니다. 롤리에게 계속해서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결국 롤리를 위해 스스로 그리폰을 처치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는 그녀가 속으로 간직했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겐조가 그녀를 잡아 등뼈가 부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겐조는 자신이 그리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시루지에게 그리폰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이 바보가 무엇과 싸우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에게 책을 건네주는데
그 책에는 그리폰이 엄청난 힘을 가진 신화 속 생물이며 한 번에 새끼 2마리를 낳지만 그중 한 마리만 키운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새끼들이 태어나자마자 서로 싸우게 하여 더 강한 새끼를 남기고 약한 새끼는 버리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들은 앞을 내다보고 많은 모험가들과 그리폰에게 처참하게 패배하여 기절한 채 누워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2마리의 거대한 그리폰이 앞쪽 빈 공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갓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어린 그리폰 2마리가 있습니다. 시루지는 캠에게 그리폰을 쓰러뜨리는 것을 시도해볼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가 전에는 그렇게 주장했지만 캠은 겁쟁이라서 그렇게 말해요. 그녀는 그러고 싶지만 해가 쨍쨍해서 힘이 빠진대요. 시루지는 하늘이 완전히 흐리다고 말하지만 캠은 재빨리 겐조 뒤로 숨어요. 그리고 오늘이 그의 행운의 날이라며 그녀에게 그리폰을 처치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해요. 겐조는 그 말에 그녀의 머리를 잡고 성형수술을 해주려고 하지만 가까이서 그리폰을 볼 생각에 들떠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로리는 2새끼가 서로 싸우는 것 같은데 부모는 못 본 척한다고 지적해요. 한 새끼가 다른 새끼를 이기고 위에 올라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가운데로 뛰어든 겐조는 패배한 아기를 낚아채 달아난다. 그리폰들이 모두를 쫓기 시작하고 마침내 캠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자세를 잡고 발톱을 드러내지만 곧 짐승에게 목덜미를 물린다. 악마 중 하나가 날아와 그들의 길을 막고 동료와 함께 완전히 포위한다. 겐조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기를 시게르에게 건네주며 자신이 괴물들을 막는 동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그는 짐승에게 달려가 경계태세를 취하고 짐승이 계속해서 공격한다. 그리폰이 다시 한번 공격하려 하지만 겐조는 틈을 발견하고 공격을 피한 후 짐승의 목으로 뛰어오른다. 하지만 그를 조르는 대신 그는 그 깃털에 얼굴을 비비기 시작합니다. 다른 짐승을 완전히 더럽히면서요. 짐승조차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떨쳐내려 하고 결국 그를 바닥에 내던져 기절시킵니다. 이제 싸울 수 있는 건 로리뿐입니다. 캠과 겐조는 둘 다 쓰러졌으니까요. 로리는 2 짐승과 맞서 싸우고 하나를 물기로 결정하지만 그 고기가 너무 질겨서 그냥 겐조와 캠을 둘 다 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상자 안에 아기가 있는 슈루가 문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겐조와 캠의 시체를 그녀의 발 앞에 내려놓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앤토니는 캠을 옮겨 무덤을 파고 머리만 남기고 묻습니다. 강아지가 오줌을 누는 동안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고 그리폰은 완전히 성장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 많은 음식이 필요하게 된 그녀는 슬픔, 술 여행을 위해 다시 길드로 갑니다. 거기서 바보 접수원은 그녀에게 검을 투자로 간직하고 팔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루는 영리한 사람처럼 검을 팔아 생존을 위한 빠른 현금을 마련합니다. 그녀는 며칠 더 좋은 돈을 벌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 퀘스트에서 아무런 돈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를 보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화면의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세요.